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시신 건질 때마다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옷 상표로 인상착의를 표시하더라. 그런데 우리 애는 그런 걸 못 사줬다. 그래서 우리 애 못 찾을까봐 걱정돼서 나와 있다. 진도 시신 확인소 앞에서 밤새 서성대던 어느 어머니의 말입니다. 또 다른 어느 아버지는 형편이 쪼들려 옆집에서 2만 원을 빌어 여행 보냈답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 바지 주머니 속에 그 2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그만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좌절하고 울부짖는 엄마 아빠들 뒤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면 처벌받지만 덜 잘한 건 처벌받지 않는다. 바로 그 덜 때문에 수십, 수백 명 살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심지어 해경의 어느 간부는 80명 구했으면 많이 구한 거지 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덜 잘한 공무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영원히 못 고칩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죽어나가야 우리가 고용한 머슴, 저 공무원들 정신 차릴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경제 쟁점에서는 선박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 이 큰 참사가 나기 바로 하루 전,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해수부에서 밑에 내려보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비롯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들 묶어서 아는필 기자와 얘기할 거고요.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마음 단단히 잡수시라, 그리고 정부 또 보험사에 대응해야 하려면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이런 실질적이고도 잔혹한 예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화제가 된, 그리고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죠. 영남대 심리학과 최호선 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뉴스 행간에서도 세월호 관련 얘기들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시고 싶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매일 우리랑 경제 얘기 나누는 분이시죠. 길경식 여사, 미안합니다. 네.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졸지에 여사가 되실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웃을 분위기가 아닌데 제 실언 때문에 그만. 세월호 참사가 이제 뭐 인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의 규제 완화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죠. 사건 초에도 조금 한번 거론됐습니다만 구조 수색 과정에서 너무 안타깝고 무능한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가려졌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하죠. 정부가 계속해서 안전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짚어봐 주실래요? 일단 앞으로 시행될 거 내년부터는 선장이 휴직 등을 할 때 1등 항해사가 대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인선의 경우에는 일반 선원이 야간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이 화물선 선장이 안전과 관련해서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수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선원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서류 작업에 부담이 많아서 오히려 이게 안전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규정을 바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사 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돼서 이 선박을 점검하는 횟수를 원래는 연에 1회를 하던 걸 월 1회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박근혜 정부는 이 셀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국정원 관련해서도 셀프 개혁하라고 얘기를 하더니 안전검사도 원래는 이 회사 외에 공정한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회사 자체로 이걸 점검을 하라고 해놓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선박 인증 심사에서도 원래는 실제로 배를 들어가서 검사를 하도록 한 대 여러 대 중에 한 대라도 찝어서 실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그냥 서류로 인증을 마치도록 절차를 완화했고 위험물 검사원의 경우에는 안전운송 교육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위험물 안전에 관한 것도 제외를 했다고요? 예, 검사원이 원래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필요 없다고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위험물 싣고 가다가 뭐 그 배가 사고가 나거나 물에 흘러 들어가거나 그래서 어장 또는 인사사고까지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건 아예 제외를 한답니까? 왜 이렇게 이 정부는 배짱이 좋답니까?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게 선원들의 피로 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효율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불필요한 조치들을 이제 없애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화물을 적재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이런 안전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현재 완화돼서 적용, 집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이미 지난해에 이 부분 안전검사 교육에서 뺐다든지 아니면은 항만 내에서 선박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에서 보고한 의무 이거는 이미 다 제외가 된 거고 이게 순차적으로 내년도에도 또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항목이 20개 이상 되는 걸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안전 관리를 셀프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세월호 참사가 설령 나지 않았다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보고 자기가 시험 치고 자기가 채점하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거의 그런 꼴이 된 거죠, 지금. 네. 심각합니다. 어쨌거나 좀 재논의를 하게 되겠죠. 때밀려서라도. 일단 한번 좀 예의주시하기로 하고요. 네. 우리나라 해상 안전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수준이 어디쯤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 해상 안전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좀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상 안전 이 수준은 거의 후진국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외신에서 이 영국의 해운 전문 연구기관의 그 조사를 빌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조사 기관에서 54개국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54개국 중에 39위를 차지해서 거의 바닥권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그 순위를 살펴보면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아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순위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또 미국의 해안 경비대가 위험 선박 분류 기준으로 삼는 QE 리스트에 이 우리나라 한국이 계속 그 수년간 올라와 있었다라고 하고, 네. 이 미국 해안 경비대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안전 점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억류된 비율이 평균치의 2배 이상 되는 국가군에 한국이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는 어쨌든 이 리스트에서 해제가 되기는 했지만 미국 해안 경비대에 집계된 한국 선박의 사고 건수가 2008년도에는 636건에서 2012년도에는 94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집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국제선 저 먼 바다에 나가서도 크고 작은 사고를 이렇게 많이 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군요. 미국에 집계된 게 건수가 이러니까. 네. 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은 언론에서 좋지는 않지만, 네. 양해를 구하고,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아주 최하위 바닥권인데 두 나라보다도 훨씬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심각했군요. 네. 네. 이렇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해수부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계속 규제 완화 추진하는 거예요? 일단 해수부 관계자의 말을 좀 빌리면요,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계획 중인 거고, 더 많은 사업자가 투입이 되면 독점 문제라든지 선박의 정식성 문제가 배가 시간에 늦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 뜻을 잘 살펴보면 그 뒤에는 아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운 사업, 그러니까 연안 선박 사업이든 아니면 해외 선박 사업이든 관련해서 거대 자본을 투입해서 경쟁을 강화하고, 그렇게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앞에서 말한 이 규제 내용들도 대부분 정부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선원들을 위해서 혹은 선박사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그런 식의 지금 일단 어떤 핑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일단 내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는 돈 때문에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럼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합리적인 똘똘한 똑똑한 행위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무조건 앞세우는 게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경제 시장에는 규제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이미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규제라는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완전 경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시장에서는 그 시장의 조건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게 하도록 규제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규제를 통해서 공정하고도 완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규제를 풀면 경쟁이 이제 더 강화되고, 네. 규제를 하면 경쟁이 더 이제 억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도 경쟁이 촉진되기도 하고, 규제를 약화해도 경쟁도 같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말로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네. 아마 가능하신 분은 이게 메모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듣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가로축에서는 경쟁을 강화, 그러니까 경쟁 촉진, 경쟁 억제를 써놓으시고, 세로축에는 규제 강화, 규제 완화 이렇게 써놓으시면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규제를 강화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거대 자본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되어서 독과점 폐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불공정 거래가 심각해져 있을 때는 독점 금지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된다라는 겁니다. 네. 소비자 보호라든지 투자자 보호 같은 것이 이런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역에는 지금 규제 강화가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쟁을 억제하는 경우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영역인데요.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안전, 또 환경이나 자연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해당 영역, 해당 시장 혹은 그런 경제 영역에서는 좀 과도하거나 이게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전에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 경제 안정성,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억제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시장, 요새 뭐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 나오는 이런 시장은 네. 시장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더 강화해서 경쟁을 억제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고. 그러면 의료 민영화도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세월호 참사가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표출돼서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지금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잠재되어 있는 세월호 같은 참사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민영화 문제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초봄에 문제가 됐던 KTX 민영화, 코레일, 파업 이런 건 어때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MB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환경과 관련된 건데 시장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요. 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선박과 관련 안전한 규제도 막 풀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KT 민영화라든지 인천공항 매각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쟁을 억제하면서도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게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부분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민영화로 민간 시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기리사님, 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시각 매체였으면 네. 서로가 말하는 분도 듣는 분도 좀 편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대목인 거 알겠고요. 지금 많이들 속 상해 계시고 힘든 시절을 겪고 보내고 있는데 길 이사께서 축을 그려주세요 해서 아마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어쨌거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요지는 전달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 문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로 일단은 하죠. 네. 어쨌거나 민영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경쟁을 꼭 촉진시키고 경기를 되살리고 하는데 꼭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규제가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것보다도 금전적으로 환산 불가능한 안전이라거나 생명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 점을 공적 정책 집행자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괜히 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냥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얘기들이 좀 잘 정리된 건 다행히. 굉장히 학술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건 아는데, 듣기만 하면서는 좀 정신이 사나우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심정들이 많이 상해 계셔서, 이런 얘기는 좋은 줄 알지만 타이밍은 좀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정리를 어설프겠습니다. 매일 고맙고요. 다음 월요일에는 모든 상황이 좀 좋아져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아짐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거나 시간이 가면서 나아져야 할 텐데. 아무튼 월요일 날은 새로운 다른 이슈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진도 해역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은 초속 3.6m로 불고 있고 파고는 0.6m입니다. 오늘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유속이 차츰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최대 8m로 강하게 불겠고 내일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내륙지방은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8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이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지방이 최고 80mm 이상, 전라도와 경남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네, 아는필 기자와 세월호 관련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조금 중요한 뉴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6시 정시에 따로 주요 뉴스를 전해주는 코너가 없기 때문에 제가 훈련받은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그냥 뉴스를 짤막하게 이미 알고 계시긴 한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북한 보위부의 탈북자 명단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중국 화교 출신인데도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탈북자 지원 정착금 등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는 게 핵심이겠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서 곧 한미정상회담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관련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정호경 한국에 도착해서 공식 방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국빈 방문을 마치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4시께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 간 전략 분야 현안인 전시 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상회담 직전 애도의 뜻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요, 우리 게시판에 투게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두 나라 회담 참석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하는 연합뉴스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바마나 미국 측 인사들은 모두 그 근조를 뜻하는 조의를 표하는 검은색 옷차림인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파란색 옷을 입었네요. 어제도 이거 가지고 좀 말들이 많았죠. 거의 뭐 국상에 준하는 이런 그 침통한 애도 분위기인데 꼭 검은색이 아니더라도 무채색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원래 패션에 감각이 뛰어나시고 하니까 혹자는 뭐 옷이 이거 한 벌밖에 없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군요. 무개념, 문외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소시오패스, 닭이 얼른 하늘 가야 편안해질 텐데 이런 말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대모달인
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는 이강윤 앵커가 너무 많이 울고 울음이 그친 뒤에 방송하는 것 같군요. 목소리가 많이 아파 보입니다. 듣기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사실 어제 뭐 좀 조문을 갔다 오긴 했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통음 겸 통곡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목이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세월호 관련 소식을 좀 묶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경무에다가 또 큰 뉴스가 터져서 추적하느라고 늘 바쁘죠. 어제 진도에서 밤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어요. 네. 팩트TV 이런 걸로 생방송 새벽까지 낸 걸 보신 분도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주영 해수부 장관, 그리고 해경청장 등 지금 아무튼 정부 측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냥 면담은 아니었고, 그게 붙잡아 두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도 상당히 그랬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좀 분노에 찬 포효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 새벽까지 해수부 장관 그리고 강력히 항의한 대목, 우선 그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어제가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 네.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이 오후 5시쯤에요. 사고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듣기 위해서 팽목하게 갔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혼자 나와서 수색 중이다라는 그런 말만 반복을 하고, 또 이주영 해수부 장관하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모습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색 인원이 적고 성과가 부진하던 이런 점들을 항의하려던 가족들이 브리핑까지 부실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 장관이 있었던 가족 지원 상황실로 몰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관, 김 청장, 해경청장 등과 함께 항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바다 구조 및 시신 수습 인양에 제일 그나마 조건이 좋을, 오늘부터 이제 좀 다시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 우리 얼마나 가슴 찢어지면서 아프게 들었었습니까? 조류가 빠르고 쓸려가고. 그래서 어제를 최고의 분수령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로 잡았고, 기대도 컸는데 실지는 된 게 하나도 없고, 네. 게다가 왜 그러면 잘 안 됐는지도 성의 있게 설명을 해야 할 판에 오히려 그 반대로 엇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고 사나워지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몰려가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됐어요? 현장에 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동영상 이따가도 행간뉴스에서 저랑 함께 짚어볼 겁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장관, 해수부 장관에게 네. 이상호 기자가 감금돼 있다고 느끼시느냐? 네. 이거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감금돼 있다고 느낀다면 나중에라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폭도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관에게 그랬더니 이제 이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죠. 네. 네, 어쨌거나 아주 중요한 대목 같았는데 그 몰려간 이후의 상황. 다시 좀 정리 좀 부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발뉴스와 팩트TV가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많은 말들을 했지만 결국 한 목소리로 모아졌고요. 네. 말로만 수색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수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벨, 그리고 민간 자원 잠수부들을 투입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네. 또 현장을 볼 수 있는 카메라 설치, 그리고 현장 상황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도 지급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장관과 김 해경청장에게 지금 강압되고 감금돼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기자는 이제 일부 언론이 현재의 상황을 분노한 실종자 가족들이 네. 장관과 청장을 억류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전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은 대화를 하고 있고 억압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있고 지금 진도에는 실종자 가족보다 오히려 취재진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고발뉴스하고 팩트TV만 어떻게 해서 현장을 생중계했어요? 다른 KBS나 종편들 왜 못했답니까?
네, 실종자 가족들이 거부했고요. 그 고발뉴스와 팩트TV만이 실종자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서 현장을 생중계하게 됐습니다. 네, 가족분들께서는 이 두 매체를 그나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 다이빙 벨 굉장히 지금 한 3일 전부터 화제고 논란인데 결국 오늘 지금 싣고 갔죠. 현장으로 투입 바지선까지는 가지고 갔는데 아직 투입은 안 했죠. 예, 투입 여부는 아직 현장 상황을 봐서 투입하겠다 이런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 얘기죠. 네. 다이빙벨 참 쓰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유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한번 왔다가 철수했던 알파 잠수의 그 이종인 대표가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사고 선박 근접해 있다. 현재 상황은 이런 거죠. 예. 네, 어제 중에 오늘 뉴스 사이트들만 보면 제목들을 그냥 이상호 기자, 타사 기자에게 욕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단편적으로 뽑아놓고 흥미거리 위주로 접근했던데 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말 왜 그렇게 분노하게 됐는지까지를 함께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네, 이상호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해당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 이게 어제 오후 5시경에 나온 기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구조대원 726명,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의 장비가 투입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상호 기자가 화를 냈던 건데요. 제가 오늘 나온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는 잠수부 88명이 선내를 수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다 맞았습니까? 라고 실종자 가족들한테 물었고요.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야 맞는 말을 하시네요. 이렇게 답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청장이 이제야 옳은 소리 실토한다.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죠? 네. 현장 상황이 굉장히 김석균 청장이 좀 지쳐서 대답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현장 상황이 급박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는필 기자하고 나누는 대담이긴 하지만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공무원 비판할 때 탁상행정 이런 말 늘 즐겨 쓰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 3시 몇 분에 그 기사를 올린 연합뉴스 기자, 아마 대구 주재 기자인데 지금 요 큰 사건 때문에 파견 나와 있다고 그러죠. 정모 기자. 네. 전형적인 탁상 기자. 뿌려주는 보도자로 베껴서 그냥 기사 전송하는 그런 기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분노의 포효는 이따 뉴스 행간 시간에 실제 육성을 듣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해경하고 그 민간 수중 잠수 전문 업체라고 알려진 언딘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대답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사고대책본부는 민관군 이렇게 합동구조단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를 해왔는데요. 언딘이 이제 청해진 해운하고 계약을 한 청해진 해운 측 업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언딘이 민간이다 이렇게 밝혀온 해경의 입장이 궁색해졌습니다. 해경은 선박 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군안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청해진 해운이 언딘과 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경이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은 거부하는 사이에 민간업체인 언딘이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다이빙벨을 빌려온 것이 들통이 나고 또 UDT 동지회가 구조작업에서 배제가 됐다면서 철수까지 하니까 이제야 사실 언딘은 청해진 해운이 고용한 것이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해난 사고가 났을 때 관행이라고는 하는데 최초부터 이런 걸 차라리 밝혔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혹이 다시 증폭되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몇십 분 남아있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실종자분들 좀 변 PD 정리 좀 해주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자꾸 초조해지시는 거죠, 심리적으로. 자꾸 이제 시신이 수습돼서 인양돼서 떠가시는 분들은. 네, 현재 사망자가 185명이고요. 네. 실종자 117명. 이런 상황입니다. 117명. 네. 이제 계속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몰리고 허탈하게 돼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게 터져서 어제 아마 더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고조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강남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몇 분이 더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장비를 세팅 중이고 9시 정도에 잠수 작업이 가능하다고 팩트TV에 막 나왔다는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서는 뭐 필요하면 네이버, 그러니까 뉴스 사이트 접근은 되는데 팩트TV 이런 걸 틀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쌍방향 실시간 소통,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 여러분께서 여기 올려주시는 거는 엄선되고 확인된 것만 올려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제가 오보의 전파자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강남님 그리고 나머지 분들 도나 누나 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일랑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는 이상호 기자가 막 분노했던 그 대상이 됐던 연합뉴스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뭐 실명까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 찾아보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대구 주재 정모라고 제가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죠. 어제 사건이 어쨌거나 지금 큰 분수령이 될 판하는데 새벽까지 진행됐던 그 격앙된 상황으로 비춰보면 오늘 어떨까 하고 조마조마하고 좀 이렇게 지켜보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했고 현장에서 뭐 청장이 무전기로 자기 부하한테 해서 가족분들 요구 들어드려라 뭐 이렇게 막 지시하고 그러던데 이제 해 뜨고 나서요. 일과 시간 시작되고 나서도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그냥 그 가족분들 기세에 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말 듣는 척 하다가 오늘은 싹 낯을 바꾼 겁니까? 일단 무전기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다이빙벨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지금 대기 중이고요. 민간자원 잠수사들도 수색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이 해괴한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종인 씨의 다이빙벨은 어제 저녁 팽목항에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 대변인은 이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해경청장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현장 투입 여부와 시기도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다이빙벨이 투입된다면 현장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명석 대변인은 해경국장인데요. 지금 국장이 해경청장의 지시사항을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일축해버린 셈입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해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 계급 체계라는 것이 있고요. 아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계급 체계와 아주 질서가 엄격한 경찰 조직 해경 한 10,000명쯤 되죠. 국장이 청장이 어젯밤에 한 거를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깔아뭉개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김 청장은 뭐라고 그랬대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밝혀진 게 없어요? 네. 네. 혹시 뭐 있으면 꼭 챙겨 주시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참 해경 이번에 굉장히 그 민낯을 여러 대목에서 아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발뉴스요? 다이빙벨 그거 들어갈 때 생중계를 하기로 해서 팩트TV와 고발뉴스도 동승하기로 했는데 바지선까지는 갔는데 해경 측의 요청으로 철수당했죠. 예, 애초에 약속은 학부모들도 함께 가겠다, 현장에 따라가겠다 했는데요. 오늘은 결국에는 기자도 한 명도 못 가고 학부모도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언론은 물론이고 실종자 가족 대표도 못 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어제 밤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잖아요? 예, 어제는 약속을 해놓고 글쎄요. 오늘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나 지금 특별한 반응이나 뭐 성명 내거나 이런 건 아직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후 속보를 좀 계속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단원고 학부모형들과는 달리 사실 지금 우리 언론이 계속 학교 쪽으로 물론 최대의 희생자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고 전 국민의 가슴을 저미고 있지만 단원고 학생이 아닌 그냥 일반 승객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거나 아직 실종 상태인 분들 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쏟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죠. 뒤늦게 이제 그런 얘기가 제기되곤 했는데 뭐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봐 주세요. 네, 8살인 조모군의 부모 그리고 큰형 이렇게 가족 3명이 모두 이번 사고로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조군의 어머니인 지모 씨가 조군은 지금 어머니인 지모 씨가 안치되어 있는 병원의 어린이 병동에서 외할머니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현재 지모 씨의 빈소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일반인 생존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소한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라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당시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네. 그때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안내 인력이라는 것이 지원됐습니다. 안내 인력들은 자기가 맡은 가족들의 의식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이고요. 네. 구조 및 수색의 작업 상황 또 사태 수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에는 이 같은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원래는 이 세월호를 타려던 게 아니었고 작년에 처음에 여행 계약을 할 때는 오하마나호 이거보다 좀 더 큰 배이긴 한데 근데 이 배도 구명벌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럼 도대체 청해진 해운이 갖고 있는 배들은 다 사람 잡을 배들이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오하마나호는요. 세월호와 비슷한 인천 제주 구간을 운항하고 또 규모하고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하마나호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 결과를 밝혔습니다. 안전장비인 구명벌, 안전슈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합수부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구명벌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장과 선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문제가 아주 많았던 것이면 속속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의 구명정이 잘 작동되느냐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 중에서도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 오하마나호가 좀 더 클 겁니다. 아마 톤수가 제가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거대한 배들의 구명벌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을 안전을 체크하는 기관과 청해진 해운 측에 어떤 유착이나 뭐가 있었는지 이 방면에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겠군요. 네. 아무튼 참 어느 배를 타든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구명정이 이렇다는 거. 심각하고도 우리가 이런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이러니까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군요. 네, 오늘 세월호 관련해서 소식들을 묶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참 6시 때여서 속보와 이런 것들을 묻기가 좀 애매한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성에 찰 만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이 점은 보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미리 보는 뉴스K. 뉴스K의 황준호 팀장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K 주요 뉴스들 뭡니까? 예, 일단 오늘 다이빙벨이라는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공사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다이빙벨이 투입이 됐으니까 네. 거기서 그런 상황은 어떻는지 행복항에 나가 있는 윤이나 PD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팩트 TV를 통해서 나왔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중계했던 거요. 네. 해수부 장관하고 해경청장이 거의 밤새도록 실종자 가족들하고 얘기했던 내용,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거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오늘 좀 챙겨보셔요. 그렇습니다. 보셨겠죠? 예. 네. 예. 그러리라고. 네. 그리고 이제 시신 인도 문제가 여전히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계속 뒤바뀌고 네. 또 일종의 시신 훼손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염을 미리 해가지고 예. 인도하는 이런 문제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노지민 PD가 목포하고 진도 체육관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좀 의미 있는 얘기인데 작년에 태안 해수욕장에서 해병대 캠프에 갔다가 참사를 당했던 예.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랬죠.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오늘 진도 체육관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취재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언딘 예. 청해진 해운이 계약을 맺고 지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언딘. 예. 이 사람들이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좀 이상하다. 네. 실력이 있었냐. 그리고 업종에서도 보면 수색 구조 업종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수중 작업 전문이라면서요? 예.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리 같은 거 건설할 때 수중으로 내려가서 뭐 하고 그러는. 네네. 그래서 언딘의 과연 정체가 뭐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리포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황 팀장 이거 가지고 어제 좀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 들으실 때 처음에는 언딘이 해경하고 계약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도 되고 말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청해진하고 계약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해경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범정부 대책본부 관계자가 최초에는 언딘을 계속 언급하면서 계약이 돼 있는 언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를 받을 만하게 말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언딘이 그 사고를 낸 선사하고 계약을 했다. 네네.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해수부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법적인 거를 떠나서 그 사고를 낸 회사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과연 언딘이라는 회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런 문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딘이 이중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이중 계약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따 9시에 뉴스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더라도 기운을 좀 내십시오. 저희 청취자분들이 걱정하시겠습니다. 인천시장 선거를 하긴 하니까 선거 얘기 또 안 할 수는 없네요.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으로 장관 자리까지 서둘러 옷 벗고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왜 오늘 구설수에 올랐어요? 지난 23일 날 인천 지역의 한 기초의원 후보자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사전 선거운동 했다 이겁니까?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게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니까요. 네.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네. 지금 여야 모두 사실 지방선거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모든 선거 일정을 지금 중단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2번, 3번 당 지도부가 선거운동 자제를 공식적으로 이 공문을 통해서까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이 전 국민적인 애도 기간에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직 안전행정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정부의 참사 수습 과정을 두고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느냐? 정말 우리 정부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직전 중후부터 장관이었죠. 그만큼 직간접적인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 당사자인 유정복 의원이 인천시장 예비 후보죠. 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이 애도 기간 동안에 해왔다 이런 겁니다. 지난 23일 날 인천 지역의 한 기초의원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신과 함께하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이 시구의원 후보자들과 나눴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OBS에서 이 음성 파일 녹취록을 공개를 해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됐는데요.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지금은 로키로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납작 엎드려 있다 이런 뜻이겠죠.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 경쟁력으로 저쪽을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자신이 이제 과거 김포에서 이 국회의원을 할 때 이 3명 뽑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3명을 모두 당선시켰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도 보였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본인은 그리고 유정복 의원 측에서는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 SNS 이용과 관련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잠시 참석한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직전 안전행정부 장관 또 당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처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 뭐 여론조사 잘 나온답니까? 유정복 전 장관? 그러니까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안 했겠지만 이후에는 네. 여론조사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 전까지는 원래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영길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이 좀 앞서 나가는 형국이다가 유정복 의원과 이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오차범위내의 접전을 이루는 선거 결과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 청와대 아주 뭐 곤혹스러울 건 당연한 거고 네네. 수도권 선거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그 뭐 미개한 국민, 미개한 국가 이런 근본 없는 발언을 해서 탄식과 십자포화를 맞은 정몽준 후보도 뭐 상당히 타격이 클 거고요. 그렇죠. 그럼 뭐 좀 새누리당 뒤숭숭하겠어요. 겉으로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정몽준 의원이었죠. 네. 그런데 이 초반에 그 막내 아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이 망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예. 오늘 이제 유정복 의원까지 이 구설수에 휘말렸는데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정복 의원이 구설수에 휘말리기 전에도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이 서울시장 선거의 이 상징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당내에 꽤 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전직 직전이었기 때문에 책임들이 굉장히 불거질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이제 정말 오늘부터 이제 그 우려가 현실화되게 됐고, 그동안에는 이제 경기지사 선거는 그래도 이 새누리당의 남정칠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많아서. 그랬죠. 경기지사 선거는 좀, 낙관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지금 최근 며칠간의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분위기 흘러가면 경기지사 선거도 낙관하지 못한다. 경기지사 선거도 어려워진다. 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당에서 개각 얘기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뭐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이 특단에 대해 빨리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예. 조급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겁니다. 양 기자, 조금 전에 지금 뭐 애도 분위기고 추모 이렇게 좀 근신하고 자숙하는 때여서 다들 선거운동 안 한다 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좀 나눴잖아요.
네네. 우리 그 국민 TV 라디오, 특히 이강윤의 오늘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의 정보 소통력 및 그 의견 표현력이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기자들 좀 이런 거 와서 보고 경각심을 갖고 많이 놀래야 될 것 같아요. 콩주설 아빠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발음하기 힘든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6시 21분에 새누리당이 선거운동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미지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떤 사진인가요? 선거정보 새누리당 창원시장 여론조사 내일 26일과 모레 실시됩니다. 보온병 네. 안상수 올림. 뭐 이러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격한 반응한 그런 사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 바쁜 벌꿀님. 이분은 뭐 자주 올려주시는 제 이름이 기억이 확실히 나네요. 자, 우리 동네에도 이런 문자가 왔다 이러시면서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현재의 현 수성구청장인 이진훈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슬픔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잊지 않겠다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쨌거나 자기 전화 여론조사 하면은 자기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보냈다고 문자를 캡처해서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지금 경선 일정을 다 미뤄가지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5월 12일 날 마지막으로 끝나고요. 네. 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이 또 다른 일반 광역 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도 이달 말일까지 지금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네. 이 경선을 치르거나 하면 이제 투개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하나씩 둘씩 지금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판국에 이런 문자 보내면서 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또 이런 문자가 도움이 될까도 싶고 말이죠. 그나저나 양 기자, 세월호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네. 그 정몽준 의원 서울시장 후보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보셨을 때, 네. 그 정몽준 의원이 한참 앞서 나가고 있던 시기였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 아들이 이상한 소리도 하기 전이죠. 그렇죠, 훨씬 전인데.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역시 오히려 이제 지금은. 막상 들어가면 이 정몽준 의원이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게추가 좀 균등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정몽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유정복 의원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정말 국민 가슴을 후벼파는 망언이나 망동을 했었던 정부 여당 관계자들 네. 정말 그야말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들이 그런 문자 지금 보내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민심을 못 읽어서 무슨 표를 얻고 정치를 하겠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말을 아끼시는군요. 자, 잘 들었고요. 월요일 날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저와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의 뉴스나 주요 칼럼. 우선 첫째, 어제 밤에 진도에서
시작돼서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던 고발뉴스 팩트TV 실종자 가족들과 범대본, 장관, 청장 이런 사람들 간의 간담회라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가 아무래도 뭐 유일하게 투입된 출입이 허용된 참석이 허용된 기자 언론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죠. 화면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연합뉴스의 말도 안 되는 기사에 대해서 아주 분노의 포효를 했습니다. 우선 그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들었어요? 네. 저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지만 그건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수백 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신호탄 900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척도 없었어요. 나 켰어요. 연합뉴스 기자 여기 계실 텐데 넌 내 후배 없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연합뉴스 개새끼야! 기사야, 이 새끼야. 어딨어, 연합뉴스? 네, 들으셨죠? 저급하다거나 어떻게 생중계되는 데서 욕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뭐 개중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전후 사정을 지금 우리는 아주 최대한 조금만 이렇게 그 부분을 잘라서 드린 거고요. 들려드린 거고 앞부분을 쭉 이렇게 앞뒤를 들으시다 보면 맥락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절규하듯이 포효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 이상호 기자의 속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뭐 개인적으로 뭐 학교도 좀 같이 다녔고 뭐 같이 취재 현장에서도 부딪혔고 제가 존경하는 경외하는 후배입니다. 제가 조금 선배지만 여러모로 저보다 워낙 탁월해서 늘 마음속으로 밑줄 긋고 존경하는 후배인데 어제 그 절규하면서 막 얼굴과 목소리에 담긴 그 한 장면이 한국 언론의 현 주소이고 그것을 통탄하는 그리고 뭐 지금 MBC에서는 해직 상태고 고발뉴스를 이끌고 있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취재 일선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있고 몸으로 입증해내고 있는 여기 뭐 우리 저 뉴스K의 노종면 앵커라거나 또 뭐 지금 우리 국민 라디오에 있는 몇몇 분들 이렇게 훌륭한 올바른 올고든 이런 분들과 함께 참 좋은 기자인데 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언론이 동료 기자에 의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렇게까지 난타당할 만큼 상해 있구나. 근데 문제는 그런 욕을 듣고도 욕설을 듣고도 꾸지람을 듣고도 오늘 연합뉴스가 뭐 이상호 기자한테 뭐 항의를 하거나 뭐 성명을 내거나 그렇게 난타를 당했으면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과문한가요? 지금 연합뉴스 별 반응 없지요? 뭐 있습니까? 전 끽소리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끽소리 못한다는 게 뭐겠어요? 뒤가 구리고 일부분 사실로 시인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경이나 범대본에서 써준 자료를 그냥 요즘은 참 기자질하기 편한 것 같아요. 원래 통신사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참고로 조금 백그라운드 설명해드리자면 보도자료 내는 것을 일단 통신사들은 거의 다 기사화합니다. 그게 기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안 따지고요. 왜냐하면 통신사는 아시다시피 뉴스 에이전시 그래서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공급하는 게 자기들의 주요 수익 창출원이고 주요 고객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연합뉴스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뭐 참고하면 필요라면 보곤 하지만 어쨌거나 연합뉴스한테 돈 주고 기사를 사가는 사람들은 언론사니까. 그래서 보도자료는 일단은 기사들로 쓰는데 사실 보도자료 보다 보면은 이른바 뭐라 그러죠? 이런 속어를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상호는 욕도 하는데 빨아주는 기사 뭐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좀 그 냄새나게 뭐 칭찬해주고 이렇게 뭐 쓰다듬어주고 뭐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파일로 주니까
볼펜으로 쓸 필요도 없어요. 보도자료 온 거 그냥 컨트롤 C 해서 자기 기자 입력에다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쓱 보내버린단 말이죠. 이상호 기자가 분노한 건 바로 그 지점이고요. 저는 이유 있는 항변이자 당연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 XX야 라고 소통을 친 거가 다 여과 없이 전 국민에게 그 팩트TV가 얼마나 시청 점유율을 몇 분이나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달된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는 모르지만 진정성 있고 분노하는 정의를 생각하고자 하는 한 살아있는 언론인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아까 보니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가고 했던데 제가 그 실시간 검색어 1위 그 순위에 집착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팩트TV와 고발뉴스라는 굉장히 언론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마이너한 매체에서 제한적으로 생중계되는 그 일조차도 바로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이 될 만큼 지금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세월호는 또 최고의 지금 최고 관심사인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이 보도에 종사하는 모든 매체 자기가 소속된 언론사의 파워 크기 이런 거에 관계없이 시대 정신에 뒤지지 않고 일단 어긋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역사 발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쓰는 기사 한 줄 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저렇게 혼찌검을 나고 공개적으로 그렇고 나랏돈 몇백억씩 지원받는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통신이 MBC 해직 기자 한 사람의 공개적인 포효와 혼찌검 한마디에 객소리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연합뉴스로서는 창피한 일입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포효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는지 어떠셨는지는 각자의 저기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입니다. 두 번째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해수부가 지금 가장 바쁘고 집중해야 할 곳인데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걸 해수부가 펴낸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 충격을 상쇄할 아이템을 발굴하라 이런 조항이 들어있었답니다. 이것을 예리하게 파헤친 한국일보 기사를 일단 좀 들으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형 선박 사고 발생 시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발굴하라는 언론 대응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 징후와 첩보 내용을 발표했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유화적 신호가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일종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4일 해수부가 공개한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해수부 언론 담당자는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함께 여론주의를 분산시킬 대체 기사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해수부는 이날 오후 늦게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해수부 매뉴얼이 정부 부처가 따라야 할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작성된 만큼 비공개 상태인 다른 부처 위기 대응 매뉴얼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물타기 할 거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참 해수부 낯이 두껍다고 해야 할까요? 배포가 크다고 해야 할까요? 배짱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후안무치하다고 해야 할까요? 속으로 아무리 이렇게 바렐망정 공적으로 펴내는 매뉴얼에 이런 것을 버젓이 써가지고 기자들한테 돌렸어요. 뿌렸어요. 다른 기자들 꼼꼼히 안 읽어봤는데 또 연합뉴스 기자들이 쓴 거를 대충 베껴 쓰는 경우는 많거든요. 연합뉴스 기자는 또 이런 거 안 썼겠죠. 근데 한국일보 기자가 아주 발빠르게 이걸 해가지고 이 뉴스의 여파가 컸습니다. 이 기사의 여파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수부가 뒤늦게 그 매뉴얼에서 그 부분을 드러냈는데 그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서 그 몇 글자 지운다고 자기들 머릿속에서도 지워지고 하겠습니까? 아마 이거 보나마나
어디 외주 져가지고 위기 대응 매뉴얼 만들려고 돈 좀, 그것도 우리 세금 나라 돈인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코치를 해줬겠죠. 뻥 터트려서 희석시킬 거 찾아라. 실제 했잖아요. 국방부가 지난 22일, 16일 날 세월호는 침몰했고요. 큰 것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첩보 내용과 함께 발표했어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다. 이것은 동시다발형이 될지 아무튼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태의 핵실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을 설치했다가 제거하는 등 임박 징후가 포착됐다고 막 하니까 KBS 다 톱으로 받아서 썼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언제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오픈 항공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친절한 비유, 기자들 쓰기 좋으라고 문구까지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 겁니다. 북핵 상황 논의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실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정말 궁금한데 시진핑도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에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그거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세월호 때문에 좀 크긴 컸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의 북한 전문 뉴스 사이트인 38노스, 그러니까 아마 그 38선 할 때 그 38노스, 노스는 북을 뜻하는 38노스가 지난달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50일간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 여지껏까지 한 3차례의 핵실험만큼 지금 요번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좀 머쓱하게 됐잖아요. 국방부에서는 곧 4차 핵실험 터뜨릴 것 같아 해놨는데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고 아주 이것만 계속 들이다 파고 있는 데서는 아니야. 지난 3번 동안 이루어진 핵실험과는 정황이 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뭐라고 궁색한 별명을 하냐면 핵실험 임박 징후를 한미 정보당국은 똑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각 차이가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젠 샤키라는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임박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지만 한국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즉 임박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공개적인 석상에서 워싱턴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 기자회견 관행이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워싱턴 특파원을 해본 워싱턴의 취재 관행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로 볼 때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좀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도 이런 꼼수를 피우고 있다는 것, 왜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데로 쓰는지 답답합니다. 이상호 기자의 쩌렁쩌렁했던 호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강윤과 함께 짚어보는 뉴스 행과 가는 다음 이어질 인터뷰 때문에 아쉽지만 이 2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 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 비어가 나돌고 악성 유언 비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 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은 여전히 유언 비어 걱정. 그런데 이런 말도 했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SSU 대원, DDT 대원, 해양 경찰들과 많은 민간 구조 대원들이 사투를 벌리면서 구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유언비어인데요. 들어보실까요? 오늘 오전 팽목항에서 만난 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중앙회장은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 대다수를 배척하는 바람에 제대로 손 한 번 못 써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국에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다이버들이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한 거예요. 현장에 있던 다른 잠수사는 해경이 민관군 합동으로 잠수사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한 어제
20명 정도가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대기만 하다가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잠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퇴짜를 놓았다고 하는데 UDT 동지회 회원 한 분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해병대 수색대 출신, UDT 출신, SSU 출신, 뭐 HID, 의류 출신 이런 분들 거의 반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을 의심한다? 지금 저 현장에 있는 UDT, SSU 현역 선배입니다. 그리고 교관이었고 가르치신 분들입니다. 저기 있는 현역들을. 근데 저희의 잠수 능력을 의심을 한다. 지금도 현장에서 20년, 30년 추정 작업을 해오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여기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알파 잠수공사 이종인 대표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한마디로 개 같아. 에?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개 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종인 대표 짐 싸서 돌아갔는데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 해양수산부 장관, 해경청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앉혀놓고 이종인 대표를 다시 불러오라고 강력하게 요구. 결국 해경청장, 불필요한 사람으로 매도당한 이종인 대표에게 다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 모든 영양자치조리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데 총력을 좀 같이 좀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가 짚어봤던 내용이 많이 현장의 목소리로도 좀 방증,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종인 대표도 또 개 얘기를 하면서 탄식하는 게 굉장히 공명, 그리고 귀에 오래 남네요. 영남대 심리학과의 최호선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잔혹한 예언이라는 제목에 저도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 시기에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신 것 참 용기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얘기겠다. 누구도 공감은 하지만 차마 이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해? 이래서 머뭇머뭇하기 십상인데 그것을 그냥 과감히 이렇게 하고 글을 쓰셨고 그게 또 뭐 일부 신문에 동아일보인가에도 이렇게 실리고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많은 연락이나 이런 걸 좀 받으셨겠어요? 네, 제가 예상 못했던 이렇게 반응들이 너무 많아서 네.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워하는 중이에요. 잔혹한 예언 제목부터가 사실 좀 그랬습니다. 다중적이었고. 뭐 정리하자면 교수님 메시지는 장례를 치르고 이제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실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 부모님이 뭐 연세가 좀 되실 만큼 되셨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한동안 그 공황이나 공백 상태가 이렇게 멍해지는 건데 이거는 아주 치명적이고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 최 교수께서 쓰신 글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냉정히 말하건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부나 선박회사, 보험사 등 사고 처리 분야의 프로들과 상대할 수밖에 없다. 보상 또는 배상을 놓고 말이죠. 네. 그러려면 각오를 미리 하라. 이렇게 충고 겸 잔혹한 예언을 하셨어요. 왜 이런 걸 용기를 갖고 쓰셨습니까? 이런 글을 사실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굉장히 망설여지는 내용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직접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아하. 또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이 사고에 관련되신 분들은 너무나 경황이 없기 때문에 네.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렇게 다 많은 분들이 읽거나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네.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적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직 그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가족도 아직도 100여 분이 이렇게 남아 계시고 정말 이건 저도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스럽고 최악의 사태여서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뭐 아주 오랜 동안
시신을 못 찾는 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천안함 때 구조 나갔다가 58 금양호인가 그 선원 9명 중에 2사람은 수습이 됐지만 나머지 분들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은 벌써 와서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어디서는 아직도 진도에 남아있고, 지금 이렇게 막 그러는데 누구 하나가 나서서 장례 일정을 우리 공동으로 치르자거나 이렇게 하기에도 지금 뭐 힘든 국면이 아니에요. 다들 상황 있는데.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지금 보상이나 배상 이런 말조차도 아주 이가 갈리면서 싫다는 걸 거고. 근데 정부나 선박사 또는 돈을 줘야 할 보험사, 뭐 넓은 의미의 포괄적 의미의 가해자란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심리를 파고들고 또 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심리를 파고든다기보다 그게 그분들의 업무 중에 하나죠. 아, 업무다? 예, 뭐 그 행정 쪽의 분들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분들은 그게 그 사람들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할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이런 사고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날 그 배 사고 났을 때만 해도 전원 구조라고 했었고 저도 뭐 저 정도면 다 구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이런 일을 가족들은 특히 사고 처리나 이런 분은 지금도 아마 생각 못하고 계실 텐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과 배상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사실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그 아이나 가족을 잃은 분들한테 돈이 뭐 무슨 보상이나 배상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꼭 요구해야 되고 철저하게 받아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거나 의무로 이렇게 했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걸 응징하기 위한 수단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드시 정말 철저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징 차원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속이 상하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들 장례를 치러버리고 보상도 개별 차원에서 하면은 거대한 보험사나 정부 이런 거대한 기구와 일개인이 맞서게 되는데 그러면은 대항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좀 이렇게 공동으로 장례도 치르고 협상, 배상 이런 요구도 공동 테이블에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요. 저희는 뭐 그 8분이 돌아가신 사고였었는데 그 8명만도 입장이나 처지가 다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 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수백 분이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요. 특히 입장이 다른 일반인 분들하고는 좀 달리 학생들은 거의 같은 학교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저는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지금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한테도 작은 위로라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도 어떤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과 전 승객이 함께 하기는 굉장히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이건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공동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겠어요. 사실 정말 이게 잔인한 말인데 저도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냥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다음 뭐 내 가족이 죄송한데
거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말이죠. 네네네. 개인 경험 같으면은 아까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예.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의 영남대 최호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묵하면 결국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웠다. 어제 오늘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 전파되고 있는 시인 전영관 씨의 편지 한 대목입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청와대가 이 편지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